교재는 282페이지세요. 282페이지 보시면 신고납세지인데 요건 시험에 나오면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총 3가지 방법을 써요. 신고 및 이제 납세인데 세금을 납부하는 건데 이제 원칙이 있고, 그래서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처음엔 하나로 시작을 하죠. 장사가 잘 돼. 너무 잘 돼. 그러면 늘려요. 맞죠? 사람이 욕심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 욕심은 하나잖아요. 많이 벌어서 많이 벌기. 근데 하나로 했는데 너무 잘 돼. 그러면 지점을 만듭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지점이 5개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총 사업장이 5개가 있어. 그러면 원칙은 5개를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잖아요. 어차피 내 건데, 나 혼자 건데 5번을 신고해야 돼. 5군데다가. 그래서 불편해. 그래도 국가에서 만들어준 게 주사업장 총괄납부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신고는 따로따로 하는 거고요.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들어줬는데 이것도 불편해. 왜요? 신고는 또 따로따로 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요거예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얘의 특징은 신고 및 납부를 한 군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은 본점에서 하고 개인은 주사업장.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왜냐면 다 따로따로 해라. 그래, 그러면 신고는 따로 하고 납부만 한 군데에서 해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나온 게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해라. 한 군데에서 해라. 그래서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한 부만 발행해줘요. 여러 부 발행해주는 게 아니고 몇 부만 줘요? 한 부만. 그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요거의 특징은 등록증을 한 부만 줍니다.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할 거예요? 한 군데에서.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여러 장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좀 이따 나오는데 ERP라는 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인데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이거 쓸 확률이 높아요. 요즘 ERP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말은 되게 멋있어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말 대빵 멋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외국에 어떤 분이 만드셨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모든 데이터를 프로그램에 넣자. 왜냐면 우리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장이 아닌 곳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기존 사람이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인수인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 프로그램 안에만 들어가면은 모든 내용을 다 알 수 있지 않냐라는 개념으로 만든 겁니다. 개념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다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회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은 직원 수가 맥스 값이 아니고 민 값이에요. 최소 값이에요. 그러니까 회사가 굴러가는데 우리 회사가 돌아가려면 5명이 필요해. 근데 그 회사는 직원이 5명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일이 많아졌어. 그러면 프리랜서 쓰거나 알바를 쓰거나 이렇게 해갖고 일용직을 쓰거나 해서 돌아가는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6명이 있으면 월급이 너무 많이 나가. 5명이면은 회사는 돌아가. 이런 구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년, 1, 2년에 한두 번씩 이제 뭐 SBS나 KBS나 MBC에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제 여자분들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와이프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었어요. 과거에. 육아휴직. 중소기업은 육아휴직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회사 사장님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하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대부분 회사 사장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회사 사장님들이 많아요. 자기네도 육아휴직 해주고 싶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육아휴직 갔다 오면 잉여 인원이 한 명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로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육아휴직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해주긴 하지만 평생 지원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동안만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도 해주고 싶은데 못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실패한 이유가 이거를 넣어줄 사람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그 직원을 못 써요. 그래서 저도 제가 이거 회사 다닐 때 제가 이거 담당이었거든요. 포기하고 때려쳤어요. 네. 근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위에서는 하래. 밑에서는 하고 싶은데 이거 하는 순간 새벽에 가야 돼요. 집에. 네. 그래서 저하고 친했었던 친구가 하나 저쪽 다른 파트에 있었는데 걔가 술 먹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넣고 싶은데 넣으면 4, 5시에 퇴근을 해야 된대요. 그럼 집에 가서 씻고 한 1시간 자고 다시 나와야 돼. 사람 일하지 말란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못 넣겠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힘들어요, 진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 가시면 ERP는 있는데 대부분 회계나 뭐 일부 자재 관련된 거 몇 가지 안 써요. 거기 안에 있는 걸 완벽하게 다 쓰면 좋은데 인원이 없어서. 그래서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은 납세지. 그래서 납세지란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 및 협력 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권자가 부가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인데요.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여기에요. 사업장 소재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인천에 살아요. 근데 사업은 서울에서 해요. 그러면 세금은 서울에다 내는 거예요. 사업장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저희 시험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소득세는요. 주소지예요. 내가 만약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집은 인천인데 일은 어디에서 해요? 서울에서. 그러면 부가가치세는 서울에다 내는 거고 소득세는 인천에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거 종종 TV 보다 보면 나올 때 있어요. 자기네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니까 산업단지로 오라고. 그러면 세금 깎아주겠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역의 대단지 공장들이 오게 되면은 일단 채용률 올라가죠. 맞죠? 왜냐면 공장을 지으면 사람을 채용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뭐도 내요? 세금도 내죠. 근데 이거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인천에 공장을 다녔었던 때가 있었는데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지방에 못 내려가는 이유가 딱 하나래요. 뭐냐면 내려가긴 쉬운데 올라오긴 어렵대요.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면 이게 다시 이 수도권 안에다가 공장을 차리는 게 쉽지 않대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 집 옆에 공장 단지가 있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왜요? 공장 단지에서 뭐 이상한 화학약품 쓰는 곳들도 실제 있으니까 위험한 거, 안 좋은 거. 그래서 저기 인천 저기 서구 쪽에 서부단지라고 있어요. 거기 바로 옆에가 청라거든요. 제가 그 서부단지 한 10몇 년 전에 다녔었는데 아마 지금은 더 심할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 청라에 사시는 분들이 맨날 서구청하고 구청하고 시청에다 민원 넣는데요. 저기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저기에서 불 지피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왜 그러냐면 청라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그 단지가 눈에 가시예요. 왜냐면 저게 없어지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맞잖아요. 우리 동네 옆에 안 좋은 시설이 있대. 그러면 집값에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맨날 신고한대요. 그리고 조심하라고.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가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나한테 플러스 되는 게 있으면은 환영하지만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거 있으면 신고해서 저걸 없애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냄새가 성포고함이라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이거 해가지고 이제 빠져요. 맞아요.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도 어쨌든 공장에서 찍어주는 것보다 단지에서 찍어주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단지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갖고 내보내는 경우들도 있고. 예.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안타까운 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집값에 환장해갖고. 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닌데 돈 버는 거에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예.
그게 돼버렸죠. 근데 먹고 사는 게 그만큼 힘든 것도 있으니까. 근데 거기 예. 들어앉아 있는 돈 괜찮은데 사이드 돈은 창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었대요. 거기서 너무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들은 없어지는 게 맞아요. 예, 없어진다라기보다는 좀 이제 외곽 쪽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또 그 회사 입장에서는 또 물류 부분도 생기고 어쨌든 다 돈이잖아요. 또 회사 입장에서. 정답은 없는데 어쨌든 과거보다는 아마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살지 않을까. 근데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또 깨끗한 공기만 마신다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예, 약간 좀 때도 좀 묻고 그래야 되지 않나. 왜냐면 사회생활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좀 깨끗한 사람이었었는데 이게 사회가 나를 더럽게 바꿔요. 예.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악용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는 깨끗하니까 그거를 보존해줘야 돼. 이게 아니고 너 깨끗하네. 그럼 얘는 내가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먹을 거야. 약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외로.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전 항상 그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나라가 돌아가는 거지. 그런 사람이 많으면 나라 옛날에 없어졌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사업장에서 두 가지만 볼게요. 부동산 매매업하고 부동산 임대업. 이게 은근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 둘 다 부동산이잖아요. 근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은 매매업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예요. 그 다음에 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파는 일을 하느냐 빌려주는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세금 내는 곳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사업장은 인천에 있고요. 부동산은 경기도에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매매업일 때는 인천에다 세금 내는 거고 부동산 임대업일 때는 어디에다 세금 내는 거예요? 경기도에다.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차피 법에 설명은 없어요. 우리가 매매업이라는 게 사고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고 팔 때 그 부동산 가서 많이 해요? 아니면 사무실에서 많이 해요? 사무실에서 많이 하죠. 우리 아파트 같은 거 사고 팔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기본적인 대화는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해놓고 잠깐 가갖고 물 잘 나오냐, 전망 어떠냐, 이런 기본적인 것만 보고 나와서 다시 사무실 가서 뭐 하죠? 사인하죠. 그래도 주된 활동이 사무실에서 이루어지니까 사무실에서 세금 내라. 그 다음에 임대업은 빌리는 거잖아요. 그럼 요건 이제 주된 활동이 그 부동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린 안 중요해요, 솔직히. 이게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들 때문에 그래요. 부동산의 일부를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돈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에 일부를 지방자치단체한테 떼어주거든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한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어디에다 내든 세금 내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다 내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남의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들 있잖아요. 반은 인천이고 반은 부천이야. 간혹가다 이제 지적에 막 잘려갖고 그런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집들 골 때려요. 왜냐면 세금은 걷어야 되겠고 어느 쪽으로 해줄 거냐. 그래서 그런 거 막 판결도 나잖아요. 그래서 한 오래된 얘기긴 한데 10년 전인가 PD수첩에 나왔었는데 PD수첩이었나? 길 한 번 건너면 초등학교거든요. 근데 그 초등학교를 못 가요. 왜냐면 우리는 용인 쪽이고 길 한 번 건너면 수원이래요. 시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코앞에 있어도 못 간대요. 그 학교를 걸어서 가면 한 40분? 그리고 대부분 다 학원을 보내는 거죠. 왜냐면 학원차가 아침에 픽업해서 데려다주고 픽업해서 내리고 오니까. 근데 그런 거는 좀 변화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시로 나누는 거 중요한데 예외 사항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애들이 막 신호등을 한 8개인가 10개 건너야 되고 되게 위험하긴 하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꼬맹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보면 되게 좀 그런 건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놈들 때문에 법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요건 좀 알고 계세요.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냅니다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직매장이라고 있습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이 맞아요. 그 다음에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직매장의 뜻이 뭐죠?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게 무슨 매장이에요? 직매장이에요. 근데 왜 제가 동그라미 했냐면 직매장은 요게 사업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봐야 되냐면 거래가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직매장에서 직접 거래해요, 안 해요? 하죠. 하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하치장은 보관만 하는 장소예요. 뭐만 한다고요? 보관. 그러면 보관만 하니까 세금 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위에 보시면 임시사업장이라고 있습니다. 임시사업장은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박람회, 그 다음에 기존 사업장에 포함.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시사업장은 말 그대로 사업장은 사업장인데 임시니까 짧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뭐요? 박람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임시 사업장인데 박람회 가보신 분들 계실 건데 박람회에서도 물건 사고 팔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두 군데의 박람회를 가봤어요. 육아 박람회하고 결혼 박람회. 근데 결혼 박람회는 이건 알고 가십시오. 저는 정보가 없어서 가봤는데 결혼 박람회는 그냥 웨딩 플래너랑 연결시켜 주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웨딩 플래너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저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스드메. 남자분들 알고 계십시오. 스드메 뭐예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저희는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많이 해요. 와이프랑 저랑 둘 다 사진 찍는 거 그렇게 아주 좋아하지도 않고, 주변에서 남는 건 그거밖에 없대는데 지금 보면 그것도 안 남더라고요. 저희 집 꼬맹이도 남는 게 사진밖에 없다 그래서 돌잔치부터 해갖고 그 애들 찍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 2, 300 주고 찍었는데, 뭐 지금 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볼 수도 있는데 어차피 그거 아니어도 또 결혼 관련된 거 사진하고 있으니까. 근데 와이프도 그거에 대해서 하자 그러면 해주려고 했는데 크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밖에 없어서 갔다가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고 나오긴 했어요. 상담받는 척만 하고. 나중에 혹시 결혼했을 때인데 웨딩 플래너가 나쁘다가 아니고 저희는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어차피 예식장도 다 해놨었었고 그냥 무슨 정보가 있을까 해서 갔었는데 별 정보는 없더라고요. 요즘 결혼하시는 분들은 저게 제일 문제래요. 신혼여행. 나가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임시사업장에서도 사고 파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고 파니까 뭐를 걷어야 돼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 계속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박람회 짧으면 하루, 평균 하루 이틀이에요. 길어야 뭐 일주일 한 달.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때문에 사업장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러면 기존 사업장에다 포함해서 뭐 내라? 세금 내라. 그래서 분명히 인천 박람회여 갖고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에는 부산이야. 이렇게 찍힐 수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서 파는 게 아니고 자기네 원래 사업장에서 파는 것처럼 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 세금은 걷어야 되는데 하루 이틀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수는 없고 그래서 기존 사업장에 뭐 해라? 포함해라.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285페이지 밑에 빈 공간에다가 이것 좀 적을게요. 뭐 적을 거냐면 285페이지 빈 공간에다가 이거 2장짜리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있거든요.
무슨적 기재사항이요?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 적으셔야 돼요. 교재에 빠져 있어요. 이거 네 가지 종류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시험 문제 쉽게 나오면 이거 그냥 물어봐요. 아닌 것을 고르시오.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인데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란 뜻이에요. 일단 적으시고 그 다음에 설명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적으실 분들 적으시고 그 다음에 다 적으신 분은 여기로 넘어오세요. 423페이지.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일단 설명을 좀 드려야 되니까. 실무에서는 솔직히 필요적 기재사항 그렇게 썩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실무에서는 칸이랑 칸 다 넣거든요. 중요치 않은데 시험에서는 그냥 그걸 물어봐요. 필요적 기재사항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423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전자세금 계산서라고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진한 테두리로 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진한 테두리가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왜 실무에선 안 중요하냐면 어차피 실무에선 칸이랑 칸은 다 채워요. 네, 그러니까 누락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 시험에서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뭘 물어보냐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뭔지 아느냐 모르느냐. 그 다음에 다시 오세요. 285페이지로. 그래서 우리 항상 서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적 기재사항이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 다음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를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빠지면 그 서류의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핸드폰 개통하러 가면 거기 직원분이 그 서류에다가 찍찍찍찍 그어주면서 여기에다가 작성하세요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 우리 거기에다가 작성하잖아요. 그러면 작성하다 보면 거기 직원분한테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는 써야 돼요? 그러면 직원분이 거긴 안 써도 돼요. 그러면 그게 임의적 기재사항이에요. 네. 그리고 내가 서류 다 쓴 다음에 줬더니 여기 빠지셨네요 라고 해서 다시 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는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지게 되면은 요거는 서류로서 영향력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설명드린 이유가 285페이지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거기 밑에 보시면 사후관리라고 있으실 겁니다. 무슨 관리요? 사후관리. 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후관리라고 멋지게 써 있는데 그냥 정정사유예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만약에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 맞다, 이거 먼저 얘기해야 되는구나. 사후관리 전에 거기 위에 보시면 신청 및 발급이라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요게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하셔야 돼요.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근데 뭐가 더 좋다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얼마 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왜냐면 거기 써 있잖아요. 계정이라고. 예전엔 3일이었어요. 근데 이거 나중 되면 1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관공서도 인터넷에다가
사람 주민등록번호 치면 그 사람 관련된 내역 다 떠요. 그래서 참고로 범죄자나 이런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못 만들어요. 근데 특이사항 없는 분들은 다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바지 사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짜 사장. 그래서 한때 유행이었어요, 바지 사장이. 그래서 인터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바지 사장으로 얼마 정도 받으면 해보겠냐. 참고로 바지 사장 되면은 위험합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내가 끌려 들어가야 되니까. 400만 주면 해볼 생각이 있다. 400인가 500. 근데 그만큼 이제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면 내가 경찰서에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도 한 그 정도만 받으면 하겠다라고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정정사유 있는데 1번에 보시면 상호를 변경하는 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상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거 빨리빨리 안 바꿔주면 어떤 결과가 돼버리냐면 이게 요거 빼먹었구나.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빠지면 세금계산서는 잘 발행한 게 될까요? 잘못 발행한 게 될까요? 잘못 발행한 게 되겠죠. 왜냐하면 필요한 게 빠졌으니까. 그래서 상호면은 바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네이버라고 있잖아요. 네이버 회사 이름이 네이버예요? 아닙니다. 회사 이름 달라요. 네이버는 아니에요. NHN 커뮤니케이션인가 어쨌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 회사 보고 뭐라 그러죠? 네이버라고 하죠. 왜냐면은 사이버몰의 명칭을 회사 이름처럼 써요, 안 써요? 쓰죠. 그 다음에 도메인 이름. 이 도메인 이름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www.naver.com 다음.net. 근데 우리가 회사 이름도 이야기하지만 도메인 이름도 회사 이름처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호처럼 쓰이니까 중요하니까 언제 바꿔줍시다? 당일날. 근데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험 문제는 거기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이 나와요. 이거 나오면 어렵습니다. 왜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닌지라.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할 때가 있냐면 요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어렵던가 아니면 진짜 안 내던가. 우리 한 달 전에 밥 먹었을 거예요. 맞죠? 반찬 뭐 해 먹었어요? 기억 안 나죠? 먹긴 먹었어. 그거랑 똑같아요. 자주 나오는 것들은 기억이 잘 나요. 우리 김치는 거의 매일 먹잖아요. 그럼 반찬 김치 먹었어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특별한 건 어쩌다 한 번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근데 안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나오면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요거는 정정사유고요.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폐업사유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보시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정정사유고, 정정이 고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증여로 인하여 항상 개인사업자가 문제가 돼요. 개인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폐업사유. 그리고 무조건 폐업을 한다가 아닙니다. 폐업을 할 수 있다예요.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개인회사하고 법인회사 사장님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법인회사 사장님은요 월급을 받아요. 월급쟁이에요. 근데 개인회사 대표자는 월급이 없어요. 월급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법인은 법인세라는 걸 따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월급쟁이로 올라가서 월급을 받도록 되어 있고, 개인회사는 그 개인회사의 돈이 곧 누구 거예요?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돈 막 갖다 써도 돼요, 법적으로. 근데 법인은 안 돼요. 왜냐면
법인은 월급을 받는 사장님이기 때문에 회사 돈 막 갖다 쓰면 걸려요.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들도 간혹가다 한 번씩 갔다 오시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회사 돈을 쓰려면 허락을 받아야 돼요. 주주총회라든가 이런 임시총회를 해서. 근데 아무것도 없이 돈 갖다 썼네. 아무리 갚았어도 걸립니다. 근데 법이 그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예전에 한번 이슈화가 됐었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원장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거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돈 갖다 썼어도 나중에 갚으면 무죄거든요. 법 자체가. 근데 법인회사는 갖다 쓰고 갚아도 유죄예요. 달라요. 회사가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 좀 안 되어 있어 갖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쨌든 통일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긴 한데 그런 건 빼고.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법인회사는 법인세를 내요. 무슨 세 낸다고요? 법인세. 근데 개인회사는 소득세를 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인회사 소득세 낸다 그랬잖아요. 소득세는 인세예요. 인세가 뭐냐면 인원수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져요. 그럼 만약에 이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면 몇몇 머리 좋으신 분들은 이런 장난을 칩니다. 세금 낼 때 되면 사장님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바꿔치기 하냐면 가족 많은 사람으로. 왜냐면 그 소득세는 인세라 그랬잖아요. 인원수가 많으면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날 들어가시거나 비슷한 때 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일명 동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동기라고 하는데 동기가 그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동기여도 월급이 똑같아도 통장에 찍히는 돈은 달라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나는 만약에 혼자 살아. 그러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내게 되어 있고 옆에 같이 들어온 동기는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100원이라도 덜 내게 되어 있어요. 구조가. 왜 그러냐면 소득세는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갑론을박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왜 이걸로 갑론을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많으면 돈을 많이 쓸 확률이 어떻죠? 높죠. 맞죠? 그렇다고 해서 혼자 산다 그래서 돈을 안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 혼자 사시는 분들보다는 가족이 4명이야. 그러면 4명이 더 소비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보다는 4명인 사람한테 세금을 어떻게 하자? 덜 걷자. 이게 소득세의 기본 모태예요. 그래서 인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대표자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세금 많이 내야 될 때는 인원수 많은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 막 가족이 10명이야. 그리고 그 사람을 나 대신 사장으로 앉히면 세금을 10명씩만큼 덜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를 냅두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려요?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못 걷어. 그리고 우리가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공정, 공평. 이런 게 깨져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인정 안 돼요. 그 다음에 상속. 상속하고 증여의 차이점 뭐죠?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공짜로 받는 겁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고 증여는요 살아계실 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받긴 받는 겁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상속은 어차피 받으시는 분이 세금을 다 내도록 되어 있어요. 물려받으시는 분이. 그러니까 개인회사를 물려받든 법인회사를 물려받든 국가에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내니까? 세금 내니까. 근데 증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사장님이 살아있어. 근데 원사장님이 혼자 살아. 근데 증여받는 사람은 가족이 4명이야. 그러면 세금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걸 인정해주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금 낼 때쯤에 증여했다가 또 이런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종종 수업하다 보면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세금 덜 낼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세금은 내도록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일명 이거 이제 강남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합법적인 불법이 있어요. 그럼 불법은 불법인데 누가 봐도 불법인데 국가에서 법적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연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100원이라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덜 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저번에 잠깐 한번 이야기했었던 것 같은데 위장이혼. 위장이혼도 어떻게 보면 세금을 덜 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나 망했어. 근데 내가 재산이 있으면 그 망한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일부 내야 되거든요. 근데 나 아무것도 없어. 위장이혼하면서 다 넘겨줬어. 나 빈털털이야. 그러면 세금 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강남만 해도 못 거둔 세금이 조 단위가 넘는데요. 네. 왜냐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금 더 잘 내요. 있는 놈들이 안 내지. 네. 그리고 빨리 저거 하나만 어느 국회의원이 할지 모르겠는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 하냐면 100만 원 이상 세금 안 내면 외국 못 가게 막아버리면 내거든요. 왜냐면 지들은 외국을 나가야 되니까 놀러를 가든 뭘 가든.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놈들 보면 맨날 왜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거 몇 개만 막으면 돼요.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 골프장 출입 금지. 네. 그 다음에 저기 해외여행 못 가게 한 두세 개만 막아버리면 낸다고요. 어느 정도 금액이 적으신 분들은 너무 국회로 가세요. 예? 아, 저 국회 가면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아, 참고로 이런 말하는 사람들 다 국회 가봤자 똑같은 행동해요. 왜냐면 저도 국회 관련돼서 이렇게 뉴스나 이런 거 나오면 보는데 처음에 갈 때에는 다들 부푼 꿈을 가고 간대잖아요. 내가 뭔가를 바꿔볼 거야. 근데 왜 똑같이 되냐면 위에서 그런데요. 야, 너 그거 해봤자 안 돼. 근데 진짜 해봤자 안 된대요. 왜냐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그렇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돼버리니까 어느 순간 되면은 똑같아지고 있는데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솔직히. 네. 근데 그 좋아지는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느려서 그러지 조금씩 어쨌든 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국회도. 좋아질 거예요. 한 200~300년 후에. 아, 왜냐면 이 얘기 왜 하냐면은 그 어느 그 뭐냐 박사님이 TV에 나오셔서 그랬어요. 뭔가 하나 새로운 게 전체적으로 적응이 되는데 100년 걸린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 다른 걸 알았었던 사람들이 빨리 가셔야 된대요. 그 사람들이 다 가야 새로운 게 적응된대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주소 쓸 때 동으로 썼죠. 전 아직도 동이 편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로로 쓰잖아요. 이거 정착되는데 100년 걸린대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동으로 썼었던 사람들이 다 가셔야 완벽하게 요게 된대요. 그래서 아직도 인터넷으로 주소 치면 동주소도 뜨고 로주소도 떠요. 그게 왜 그래요? 아직 동주소가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라고 TV에 나와서 이야기하시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 새로 이렇게 완벽하게 정착하는데 한 100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얼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소득세니까 뭐를 덜 낼 수 있다? 사장님이 바뀌면 세금을. 그래서 국가에서 세법 관련돼서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하면 안 된대. 그러면 그 행동을 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국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거 눈 뜨고 계속 보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일찍 하는 놈들이 돈 버는 거예요. 왜냐면 법이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 내년부터 세금 낸다니까요. 그러면 올해까지 대박난 사람은 세금 안 내고 다 가져갈 수 있는데 내년부터 대박나면 뭐 내야 돼요? 세금 다 내야 돼요. 그럼 내년에 제 장담하는데 1월, 2월, 3월 한 2, 3월 동안은 비트코인 관련된 세금으로 뉴스에서 엄청나게 때릴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얘기 하면은 또 이제 요즘 분들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봐요, 안 봐요? 보죠. 그런 게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쓸데없는 얘기인데 알아둔다 그래서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상속 관련된 얘기 조금만 할게요. 어차피 다들 겪으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겪을 뻔했는데 다행히도 잘 넘어가셔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트레라를 운전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지방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사고가 엄청 크게 났어요. 누가 봐도 끝났다라고 할 정도로 저도 동생이 사고 난 거 찍어갖고 보여줬는데 앞머리가 옆으로 꺾였어요. 아니요. 추레라 그 앞대가리라고 해서 앞에 그 큰 거 있잖아요. 큰 트럭. 거기가 거의 반파가 아니고 완파돼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상속은. 하나는 상속 받는 거.
요거는 언제 받는 거냐면 자산이 부채보다 클 때. 내가 만약에 부모님이 주실 게 10억이야. 근데 부채가 7억이야. 3억 남잖아요. 그럼 그땐 받아야죠. 근데 이러면 받으면 안 돼요. 상속 포기는 언제 하는 거냐면 내가 받을 거보다 뭐가 더 클 때요? 부채가 클 때. 나 2억 받는데 빚이 10억이야. 그러면 상속 포기 하셔야 돼요. 왜냐면 상속 받으면 빚까지 떠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크면 무조건 뭐 하세요? 포기. 그 다음에 한정상속이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몰라. 나 몰라. 얼마 받을지. 그 다음에 빚이 얼마 있는지도 몰라. 부모님하고 안 친해. 부모님 집에 안 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하든 안 친하든 상속은 내려오잖아요. 법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한정상속 받으시면 돼요. 한정상속이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받았는데 빚이 3억이래. 그러면 3억을 갚는 게 아니고 5천만 원만 갚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모를 때. 그 다음에 요거는 확실히 아니야. 그러면 포기하시고. 그리고 포기하실 때 자녀분들 것까지 다 포기해야 돼요. 한 10년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초등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 한 중학교 1학년? 때는 학생이 있었는데 SBS에다가 할아버지가 제보를 했어요. 뭘 제보를 했냐면 이제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는 학생이었는데 작은 아빠인가 큰 아빠가 돌아가면서 빚이 3억인가 5억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상속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상속이라는 게 밑으로 내려가요. 얘는 상속 포기를 안 했는데 얘한테 빚이 다 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뉴스에 제보해서 변호사들이 붙어갖고 해결은 했는데 왜 해결이 됐냐면 상속 포기는 상속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포기가 돼요. 근데 다행히도 TV에 나온 게 아직 6개월 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붙어서 상속 포기해서 해결했다고. 이거 상속 포기 해결 안 됐으면 이제 6학년인데 빚이 3억인 거예요. 얘는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친해지시고, 네. 그래서 이게 많아. 그럼 감사하면서 받으시고, 이게 많아, 부채가 많아. 그러면 포기해야죠. 네. 빚까지 내가 떠안을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이거 갖고 장난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부러 빚을 만드는 거예요. 네. 살아생전에 팍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런 적도 있어서 이건 살아계셨을 때 얘기인데 우리 그 개인 파산 같은 거 하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할머님이 한 1억 원어치 카드값이 나온 거예요. 그 개인 파산하러 신청을 했대요. 그리고 그 파산 담당자가 어쨌든 왜 파산을 하게 됐나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카드값이 1,0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할머니가 무슨 카드값이지? 그래서 내역서를 봤더니 막 명품 사고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시킨 거예요. 할머니가 팍팍 쓰면서 나중에 빚 커진 다음에 할머니한테 파산하라고. 근데 왜 그랬냐면 이게 어르신들 관련된 파산 같은 경우에는 조사나 이런 게 일반 성인들보단 좀 덜 한대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자식들이 그런 걸 알아서 이제 부모님 카드로 막 명품 사고 맛있는 거 먹고 해외여행 가고 막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금액이 커졌을 때 파산 신청하라고. 그 파산 반려돼서 그거 지금 갖고 있대요. 왜냐면 조사해봤더니 할머니가 명품을 왜 사요, 솔직히. 그것도 몇백만 원, 막 몇천만 원짜리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나왔다라고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변호사 사무실 가셔서 한 30만 원인가 50만 원 주면 써줘요. 우리가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변호사 가셔서 한정상속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나 부모님 얼마 있는지 몰라. 그러면 상 다 치르신 다음에 가까운 행복복지센터 있죠. 지금은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행복복지센터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셔서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에 빚이 얼마인지 자산이 얼마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서 서류 갖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서류 제출하면은 그 요즘엔 국가에서 확인을 해줘요.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음지에 있는 거 말고요, 오픈되어 있는 거. 그래서 뭐 토지가 얼마나 있는지,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은행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서 알려주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이쪽으로 가시고.
저 계산해 봤는데 요쪽이더라고요. 많이는 아니고 조금은 나오실 것 같아요. 지금 땅이 지방에 조금 있어서 그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집이야 어차피 노후에 저거 파셔서 쓰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제일 슬플 때가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용돈을 보내드리긴 하는데 많이는 못 보내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연금 받으시고 내년부터 저기 보험연금 크진 않은데 한 2, 30만 원씩 나오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결혼하고 알았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상대방 부모님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시냐.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저도 결혼하기 전에 몰랐었는데 지금은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여기 처갓집도 그렇고 두 분 다 사시는데 지장 없으세요. 내가 뭐 지원을 막 많이 안 해드려도 되는 상황인데 저희 와이프 아시는 분은 양쪽 집에 70만 원인가 50만 원씩인가 거의 100만 원씩이 나가요 한 달에. 근데 왜냐하면 양쪽 집 다 재력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신 거죠. 근데 또 낳아주신 부모님인데 안 도와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것도 은근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기 전에 몰랐어요. 왜 부모님이 중요해?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예, 그게 안 돼요. 우리나라 구조상 뭐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구조상 그게 100%안 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명절 때 선물 보내는 것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 양쪽 집 다 좋아하는 게 다르시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그냥 돈으로 드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 대신. 왜냐면 이러면 또 싸움 나요. 우리 집엔 20만 원 드리고 서갓집에는 10만 원 주고. 그럼 싸움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 선물을 보내더라도 그냥 똑같은 거를 양쪽 집에. 이게 가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지. 뭐 우리 집에서 좀 더 해줬으니까 우리 집엔 좀 더 좋은 거 보내줘야 돼. 이러면 싸움 나더라고요. 예? 아,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희 집은 명절이 있어도 상관없는 게 제사를 안 지내고 음식도 안 해요. 예. 아니, 저희는 지낼 게 없어요. 원래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막내신데 아버지는 갖고 오기를 원했는데 엄마가 안 갖고 예, 왜 안 갖고 오냐면 내려가야 되니까 또 그게 예, 그래갖고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명절 때 모여서 먹을 거 먹고. 근데 명절 때 제일 안타까운 건 식당들이 안 열어서 저희 웬만하면 나가서 사 먹거든요. 근데 식당이 안 여니까 뭐 시장 가갖고 요것저것 사다 먹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스트레스긴 하죠. 참고로 저는 처갓집이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옆집 4층. 그리고 처갓집 갔다가 저희 집 가고. 그것도 여자분들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남자하고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아직 우리나라는 뭐 아무리 여자들의 뭐 그런 부분이 올라갔다라고 해도 그런 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인터넷에 저거 돌아다니잖아요. 가짜 기부스 팔. 저 손가락 뺐었거든요. 추석 때. 근데도 다 와. 그럼요. 저 예전에 여기 인포에 계셨던 분도 명절만 되면 막 며칠 전부터 가갖고 막 하시고. 저희 와이프 친구 중에 친구분은 저기 뭐냐 장손에 그 다음에 장손에 어쨌든 그쪽 파 있잖아요. 그쪽에서 또 제일 높으신 분.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뭐지 상만 하루에 한 10대 번 이상 했다 그럴걸요. 그런 집들도 있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289페이지 볼 거고요. 11시 35분에 볼게요. 그리고 35분에 신호 확인할 겁니다.